1979년 9월 9일 켄트와 마크를 포함한 20명의 다이버들은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제이콥스웰 수중 동굴을 탐험하게 됩니다. 기묘한 이야기, 세계 사건 사고. 켄트의 나이는 어렸지만 12살 때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여 패서디나 다이빙샵에서 보조 강사로 일할 만큼 나이에 비해 경험이 많고 숙련된 다이버였습니다. 켄트는 종종 제이콥스웰 네 번째 챔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제이콥스웰 수중 동굴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입구에서부터 약 7.6m 수직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챔버가 있고 긴 깔때기 모양으로 경사면을 따라 약 23m 지점까지 좁아지는 두 번째 챔버가 있으며 세 번째 챔버로 들어가는 입구는 작기 때문에 다이버는 공기통을 잠시 분리한 뒤 통과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곧바로 넓은 통로인 세 번째 챔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챔버는 자갈로 이루어진 바닥이 경사면을 따라 불안정하게 있고 이 끝엔 네 번째 챔버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챔버 입구와 다른 점은 통로 입구가 더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통로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이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 몇 년간 제이콥스웰에서 4명의 다이버가 사망했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챔버가 이어지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다이버들이 네 번째 챔버까지 다녀왔다는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며 실제로 네 번째 챔버까지 다녀온 다이버는 극소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소문이 무성했는데 어떤 다이버는 네 번째 챔버가 거대한 크기였다고 말하고 어떤 다이버는 좁은 통로 끝에 네 번째 챔버가 존재하지 않는 막다른 끝이었다고 얘기하며 또 다른 다이버는 지하수 층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켄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기폭제가 되었고 제이콥스웰 네 번째 챔버에 대한 환상은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켄트와 그의 친구 마크 그리고 패서디나의 다이빙 그룹원들까지 약 20명이 제이콥스웰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이콥스웰 근처 공원에서 캠핑을 하며 다이빙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캠핑 준비를 끝내고 약 오후 11시 30분쯤 켄트와 마크 그리고 몇몇 인원들만 제이콥스웰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챔버를 지나고 두 번째 챔버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챔버로 통하는 입구는 약간 협소해서 공기통을 분리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로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기통을 분리한 뒤 손으로 공기통을 밀면서 세 번째 챔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챔버는 경사진 자갈바닥이었고 챔버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다이빙할 때 유의할 점은 바로 다이빙 킥 방법인데 다이빙 킥 종류는 여러가지 있지만 크게 플러터 킥과 프로그 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러터 킥은 가장 기본적이며 처음 스쿠버를 배우면서 익히게 되는데 약간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자유형할 때처럼 발목에 힘을 주고 수직으로 위아래 핀을 누르며 추진력을 얻는 킥입니다. 프로그 킥은 다이빙 킥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킥인데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다음 발목 스냅을 이용해 핀을 양쪽으로 차주는 킥입니다. 체력 소모가 최소화되니 공기 소모도 최소화되어 다이빙에 최적화된 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 바닥 실트를 휘젓지 않게 되고 바닥의 자갈들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일행들이 세 번째 챔버를 둘러보고 있던 그때 켄트와 마크는 네 번째 챔버로 통하는 입구 쪽으로 향합니다. 네 번째 챔버의 통로는 직전에 통과한 세 번째 챔버 통로와 급이 달랐습니다. 통로는 폭 48cm로 훨씬 좁았으며 그 길이도 4.5m로 훨씬 길었고 무엇보다 이 당시에는 네 번째 챔버와 그곳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 역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켄트가 먼저 공기통을 분리한 뒤 발쪽을 통로로 향한 채 후진하며 공기통을 끌면서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마크도 켄트와 같은 방법으로 자세를 취하고 뒤따라 통로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존은 마크가 네 번째 챔버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로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다이빙을 계획할 때 네 번째 챔버 진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고 이번 다이빙은 가볍게 둘러보는 정도로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트와 마크는 세이프티 라인도 없었고 백업 라이트도 없었습니다. 존은 통로 쪽으로 랜턴을 비추고 깜빡이며 마크에게 위험하다고 사인을 보냈지만 마크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공기통만 끌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존은 이 광경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켄트와 마크의 공기통이 자신보다 용량이 더 작은 탱크라는 것과 그들은 현재 더 깊은 수심에 있기 때문에 공기 소모율이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그들이 금방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려봤지만 자신도 공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며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은 본인의 공기통을 칼로 두들기며 켄트와 마크의 반응을 기다려봤지만 어떤 반응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업 라이트를 통로 입구에 켜둔 채 그들이 이 빛을 보고 탈출구를 찾길 바라며 수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켄트와 마크는 좁은 통로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온 좁은 통로가 자갈에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두 명 모두 공기통을 끌면서 좁은 통로를 내려온 탓에 바닥에 있는 자갈들도 같이 끌리면서 내려오게 됐고 경사진 자갈 바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연쇄작용으로 자갈들이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숙련된 다이버였던 켄트와 마크도 통로가 막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 자갈과 돌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를 파면 팔수록 파헤친 자리로 자갈과 돌들이 더욱 밀려 들어왔고 이내 두 사람의 힘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기통 게이지는 그들의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해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며 숨을 먹게 됩니다. 그 시각 조가 수면에 도달하자마자 동굴의 맑은 물은 혼탁하게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다이버들이 길을 잃고 움직임이 급격해지면서 부유물이 올라왔거나 혹은 자갈들이 미끄러지며 부유물이 생겼거나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켄트와 마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샘 마르코스 씨의 경찰인 폴은 다이빙 동료인 돈의 집을 찾아가 그를 깨웠습니다. 돈은 전 해군 다이버로 미국 최대 인증기관인 PADI에서 수여하는 최고 등급인 마스터 스쿠버 강사 자격을 받은 베테랑 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콥스 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폴과 함께 자신의 다이빙샵에 들러 장비를 챙기고 헤이스 카운티의 시신 수습부대 다이버 2명에게 연락하여 총 4명이 제이콥스 웰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켄트와 마크의 다이빙 일행들은 수색 다이빙을 계속하며 몹시 지쳐 보였고 켄트와 마크가 실종된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다이버는 90분 다이빙을 연달아 2번 총 180분 다이빙을 하며 자갈더미 아래에 시체를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신이 눈에 바로 보인다면 수습은 훨씬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명의 다이버를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네 번째 챔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켄트와 마크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으며 좁은 통로는 자갈로 대부분 막혀 있었습니다. 수면으로 복귀한 2명의 다이버는 현 상황을 팀원들에게 설명하며 네 번째 챔버 입구의 경사가 가파르고 동굴 바닥의 자갈과 돌들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또다시 자갈이 미끄러질 수 있는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불안해했습니다. 돈은 다이빙 인원과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샘 마르코스로 복귀한 뒤 오전에 다시 돌아오기로 계획합니다. 이들은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왔고 2명의 다이버가 내려가 자갈에 막힌 통로를 삽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삽으로 치운 자갈들의 빈 공간은 위에 자갈들이 미끄러지면 다시 채워졌고 이로 인해 통로는 더 견고하게 자갈과 돌로 막히게 되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돈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켈빈과 함께 다이빙하게 됩니다. 돈과 켈빈은 내려가는 도중 7.6m와 22.9m의 여분의 공기통을 남겨두고 세이프티 라인을 팽팽하게 유지한 채 네 번째 챔버 입구로 향합니다. 네 번째 챔버로 이어지는 통로에 도달했을 때 돈의 공기통은 약 10분 정도 남아있는 용량이었고 통로를 살펴보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로는 자갈 더미로 쌓여 있었지만 완전히 막혀있진 않았고 돈은 안쪽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 손으로 세이프티 라인을 잡고 조심스럽게 좁은 통로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돈은 자갈과 돌들이 통로를 대부분 막고 있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선 좁은 통로를 완전히 뚫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좁은 통로 틈으로 물살이 느껴지면서 돈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굴바닥 자갈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돈은 자갈에 몸이 파묻혔고 이로 인해 부유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도 함께 파묻혀서 세이프티 라인을 잡아당겨 켈빈에게 신호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돈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호흡이 격해지면서 그의 공기통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돈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초연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는 호흡기를 뱉어 입에서 떼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세 모금쯤 마셨을 때 그의 몸은 자율신경계 반사작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자갈 속에 묻혔던 돈의 몸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돈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켈빈이 스페어 탱크의 호흡기를 입에 물려주자 본능적으로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시게 됩니다. 돈은 너무 세게 숨을 들여마셨기 때문에 공기의 일부를 삼키게 되었고 수면으로 올라가며 약해진 수압으로 인해 뱃속의 공기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뱃속의 공기를 토해내기 위해 트림을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수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은 공기가 위에서 팽창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으며 그의 배는 만삭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브루크하미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으며 돈의 위벽은 파열되었고 복막염이 생겨 급히 수술하게 됩니다. 돈이 수술해서 회복하는 동안 시신 수색은 계속되었고 오스틴 출신 프로다이버 브로드가 시신 수습을 위해 제이콥스웰로 오게 됩니다. 브로드는 매우 존경받는 다이버로 어린 시절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제이콥스웰에서 다이빙을 해왔을 정도로 제이콥스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65년 제이콥스웰에서 최초로 익사한 2명의 다이버 시신을 수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브로드는 4번째 챔버 입구까지 다이빙하여 현장을 살펴본 뒤 인명피해 없이 시신을 안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선 경사면을 따라 통로까지 쌓여있는 자갈들을 모두 동굴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장비를 제이콥스웰로 운반하는데 그다시 $5,000였고 1일 작업 비용은 $2,500였으며 작업 기간도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고심 끝에 세이퍼 다이빙 컴퍼니와 계약하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셰이퍼 다이버들은 수심 약 18m 지점부터 펌프와 연결된 큰 호스로 자갈을 빨아들여 제이콥스웰 밖으로 뿜어냈고 큰 돌들은 따로 분리하여 다이버들이 포대자루에 담아 밧줄에 묶어 수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작업은 지체되었는데 자갈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 위에 있는 자갈이 미끄러지며 그 공간을 다시 메웠기 때문입니다. 하루 작업으로 예상했던 양은 그 다음 작업으로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작업으로 밀리면서 하루에 $2,500씩 증가하는 비용은 점차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켄트와 마크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인 9월 15일 토요일 셰이퍼 소속 다이버 랄프 파웰은 작업 도중 자갈 경사면이 미끄러져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료 다이버가 뛰어들어 단 몇 분 만에 그를 구해냈지만 셰이퍼 소속 다이버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자갈 미끄러움으로 지난 2일 동안 진행한 작업이 물거품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작업은 시작되었고 늦은 오후쯤 좁은 통로에 막힌 자갈과 돌들이 많이 제거되었지만 아직 다이버가 지나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랄프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빗자루 손잡이 끝에 카메라를 묶어 고정시키고 4번째 챔버로 다이빙합니다. 랄프는 좁은 통로에 진입하고 최대한 전진한 뒤 빗자루 손잡이를 쭉 뻗습니다. 영상에는 4번째 챔버 공간이 보이며 공기통 밸브와 마우스피스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브와 마우스피스가 보였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곧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사기가 진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랄프는 더 많은 자갈을 치운 후 좁은 통로로 들어갔으며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바위 덩어리 2개가 통로 끝을 막고 있었고 어림잡아 무게가 몇 톤은 돼 보였습니다. 랄프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용 문제가 결국 터지게 되었습니다. 셰이퍼 다이빙 회사는 이미 $20,000를 지출한 상태였고 유가족들의 비용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으며 패서디나 신탁기금 모금액은 $1,000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텍사스주 상원의원 챗이 비용 문제를 해결했고 셰이퍼 소속 다이버들은 제이콥스웰로 복귀했습니다. 다이버들은 4번째 챔버로 통하는 좁은 통로로 다이빙을 했는데 곧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업을 중단했던 지난 2일 동안 좁은 통로가 다시 자갈과 돌들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좌절하게 됩니다. 셰이퍼 다이빙 회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유가족의 뜻을 참고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시신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켄트와 마크가 제이콥스웰에서 사망한 지 12일이 지난 뒤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1980년 1월 돈은 퇴원 후 몸을 회복한 뒤 소규모 다이빙 그룹과 함께 제이콥스웰로 돌아옵니다. 돈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곳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수심 약 23m 부근 3번째 챔버로 연결되는 통로 입구를 철근과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합니다. 이로부터 약 6개월 후 돈은 격자가 해체된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 격자를 해체한 다이버가 돈에게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 세계 사건 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